네, 미국과 중국은 9일 런던에서 고위급 무역 회담을 갖습니다. 휴전 상태인 관세 전쟁을 끝낼 수 있는 돌파구가 마련될지, 미국 기업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중국의 히토리 수출 종제는 풀릴지 주목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데뷔하는 정상외교 무대도 관심이죠. 새 정부의 기회와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제안보 이슈 토론해 보겠습니다. 김희교 광운대 동북아 문화산업학부 교수, 조현승 산업연구원 산업전환전략단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미중 관세 무역 협상 지금 9일부터 열리는데요. 이에 앞서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캐나다 주말에 G7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취임한 지 열흘밖에 안 된 채 정상외교에 서게 되는 셈인데 조금 빠르다 뭐 이런 느낌도 듭니다. 김희교 교수님, 아직 외교팀도 지금 꾸려지지 않은 상태의 정상외교 무대에 등장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좀? 그 준비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건 사실이죠. 예. 그리고 아직 외교부 장관도 결정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기존의 외교부 장관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G7이 초청했다면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이 잘한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우선 초청받았던 것 자체가 순조로운 출발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되었고 기시다 수장과도 통화되었고 G7하고 초청도 되었기 때문에 어쨌든 국제 무대에 순조롭게 데뷔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네요. 이제 15일부터 열린다고 하니까 뭔가 우리가 이제 계엄 이후에 또 대선을 통해서 좀 정상적인 국가가 됐다는 것을 짧은 기간이지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다. 이렇게 조금 기회로도 볼 수 있고 준비가 안 된 상태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 조현성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물론 이제 둘 다입니다.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는 건 어쩔 수 없고요. 그다음에 설령 꼭 이번에 정권이 바뀌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번 G7 회담에 뭐 누가 나가든지 간에 사실 요즘에 뭐 글로벌 통상 환경이 정말 만만치 않고 어려운 상황이니까 뭐 누가 되든지 상당히 기회도 되고 또 어려움도 있고 또 이번 기회에 만나서 좀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 정상들한테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그 상황으로 잘 전환을 시켜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뭐 미국에서는 특히 미중 갈등이 지금 굉장히 심한 상황에서 또 양국 간에 우리가 어느 한쪽, 그러니까 실용 외교라는 거를 이제 표명을 하셨는데 대통령께서도 근데 네. 그거 자체가 이제 말로다가 얘기한다고 해서 그쪽에서 실용 외교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믿지는 않거든요. 그 이후의 행동을 어떤 식으로 잘 보여줄 수 있느냐 또 이런 운영의 묘를 잘 살릴 걸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G7들이 모이는 회의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라든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개별 회담이 성사될지는 물론 성사를 위해서 외교부가 노력을 한다고 하는데 그건 아직 지금 확정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일단 만난다고 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시바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는 대한 어떤 생각, 인상 이런 건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노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 어떤 얘기를 할까? 좀 궁금합니다. 일단 트럼프의 성향으로 봤을 때 한미일 삼각 이런 다자회담을 할 가능성은 저는 별로 많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트럼프는 주로 양자회담을 통해서 그들의 국익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지고요. 이게 다자회담이기 때문에 깊이 있는 내용을 할 수는 없을 텐데 미국과 양자회담, 일본과 양자회담은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제 이런 논의를 할 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국익이라는 것, 우리나라 국력이라는 것이 세계 어디에 내어놔도 남부럽지 않을 세계 10위 안에 이미 들어있는 국가여서 한 국가에서 국민들이 선택한 주권의 문제에 대해서 그들이 사전에 뭐 이런저런 이야기 혹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이전에 했던 이런저런 발언을 문제 삼아서 국가 간의 관계를 그르칠 정도로 어설픈 외교를 할 국가들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네, 우리의 국력이 이미 워낙에 이제 커졌기 때문에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혹시 과거의 발언, 미국이라든지 일본에 대한 과거의 발언 또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에 대한 뭐 약간의 의구심 같은 게 좀 우려는 좀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전혀 없다고 지금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외교라는 거는 어디까지나 국가 대 국가이기 때문에 한 개인에 대해서 또 그렇게 너무 강하게 이제 생각을 할 수는 없고요. 사실 이번에 뭐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통화가 지연된 거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그런 의구심을 갖게 이제 하는 요소들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이제 하지만 또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미국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적인 친분을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자리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국가 대 국가의 관계고 또 우리나라가 미국한테 줄 수 있는 게 있고 또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도 취임한 직후에 한국한테 뭐 조선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또 이제 상당히 협력을 요구했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고 이제 앞으로 이제 미국과의 신뢰를 잘 이제 뭐 만들어 간다 그러면은 또 그거는 극복이 될 수 있는 문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방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 축하 전화가 취임한 지 사흘째 이루어졌잖아요. 조금 뭐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그거는 뭐 트럼프 대통령 여러 가지 일정상 그럴 수도 있겠고요. 그 전화 통화에서 얘기된 게 이제 한미 지금 한의 관세 협상, 뭔가 양쪽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합의를 좀 빠른 시일 내에 도출하자 이런 얘기는 이제 서로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던 7월 패키지 딜이 좀 성사될 것으로 보십니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는 저는 성공적이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외국 정상을 대했을 때 예기치 못한 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뭐 이시바 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걸 사전에 방어하기 위해서 굉장히 선물 보따리를 갖다 주었었고요. 뭐 젤렌스키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모독 수준의 광물 협정을 맺었고 남아공 대통령도 비슷한 수준의 모독을 당했었는데 통화 내용 전체를 미국 쪽과 한국 쪽 다 훑어봐도 잘 통화가 되었고 트럼프 대통령도 기존에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이 이전에 뭐 미국에 대해서 언급한 일종의 불안감 같은 것에 상관없이 한국의 대통령으로서의 위상을 잘 지켜줄 발언을 무난하게 해 나갔다라고 봅니다.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 어쨌든 관세 협상을 잘 해보겠다라고 결론 맺은 것은 일단 출발은 굉장히 순조롭게 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문제는 이제부터겠죠.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령 해결을 어떻게 해 나갈 수 있을지는 이제부터 시험대에 오른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제 뭐 축하 전화여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에 많은 얘기가 오고 가지 않았지만 양쪽이 만족할 수 있는 이제 관세 협상, 뭐 앞으로 이제 회담을 실무자들 간에 몇 차례 더 해야 될 텐데 회담이 진행되면서 이제 불과 시간은 뭐 한 달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우리가 합의해야 될 사안이 많을 텐데 어떤 게 가장 민감하게 서로 갈등이 조장되거나 입장이 다를 수 있는 민감한 이슈를 꼽는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사실 이제 이번 협의에서 핵심은 물론 관세입니다. 물론 관세고 특히 이제 뭐 자동차나 알루미늄, 철강에 대한 이런 이제 추가적인 관세가 가장 핵심이긴 한데. 어느 게 가장 중요하냐 그러면 하나를 찝을 수가 없는 게 이거는 분명히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건 관세지만 그 밖에 비관세 장면, 뭐 농산물에 대한 검역이라든지 또 뭐 30월령 소고기 30월령 이상 된 소고기 수입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포함될 거고 거기다가 방위비까지도 들어가고 그 우리나라가 거기서 또 줄 수 있는 카드가 뭐 조선업에서의 협력이라든지 또 에너지 뭐 문제라든지 이제 에너지 수입 문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어느가 제일 중요하냐 이러면 딱 찍을 수가 없는 게 이게 묶여 있기 때문에 이걸 잘라낸다는 것 자체가 사실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여기서 우리나라가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거는 이 전략적 국가 차원의 포트폴리오를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고 우선순위 우리가 정말로 어느 전까지 양보할 수 있는 어떤 부분에서 양보할 수 있고 어떤 부분에서 미국에 제시를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잘 설정을 하느냐.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 그 이번에 협상에 나가는 분들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가장 많이 하고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미국 측에서 무엇을 요구할지 거기에 대응을 해서 그럼 우리는 얼만큼을 지키기 위해서 또 얼만큼은 양보를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현재 지금 미국과 중국이 상당히 첨예하게 갈등을 이제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한테도 굉장히 고민스러운 상황인 건 맞지만 거꾸로 둘 다 어려울 때
그때는 우리가 상대방한테 하나를 먼저 줄 수 있는 카드를 제시할 때 그 카드의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예,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늦추기만 하는 것보다도 예. 때에 따라서는 선제적으로 그러니까 암시를 하는 거죠. 미리 끝낸다기보다도 이제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나중에 주면은 그 카드 야 니네 그거 줄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 예. 선제적으로 주면서 약간씩 그 몸값을 높이면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걸 좀 더 지키는 방식으로 가는 것도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제 뭐 미국이 어떻게 요구할지 우리가 어떻게 방어할지는 이제 하나하나 여러 가지 이 패키지로 짜지기 때문에 뭐 하나를 우선순위를 두기 어려운데 얼마 전에 미국은 우리나라를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 혹시 이 환율 조작하지 않을까 이런 걸 이제 관찰한다는 거니까 뭐 환율 조작국은 좀 아닙니다만 그렇게 기분 좋은 건 아니네요. 우리가 무역 흑자가 많아서 이걸 한 건지 아니면 최근에는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원화 가치가 오르고 있는데 이 환율 관찰 대상국 지정이 무슨 효과가 있는지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무역 흑자를 포함해서 세 가지 팩터 중에 2개가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고요. 자동으로 세 가지 중에 2개가 맞으면 기본적으로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꽤 긴 시간에 사실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무역 흑자를 주로 얻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 시점에 미국이 굳이 이렇게 나오는 무슨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뭐가 있을까? 아니냐라는 건데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미국의 관세 협상을 하면서 예.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세 가지를 더 하려고 하거든요. 거기에 환율을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고 환율. 방위비를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미국 제재에 한국이 따라오기를 바라는 중국 제재. 경제 안보라는 이름으로 그런 것을 추구하고 있어서 그 중에 하나의 사전 포용으로 쓰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무역 흑자를 많이 내기 때문에 자동으로 관찰 대상국 지정이 됐는데 이 환율 문제를 실제 협상의 주제이기도 하고 네. 또 환율 하나의 어떤 압박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그 미국의 바게닝, 이 협상 파워가 좀 중요하게 커지는 건가요, 이 문제가? 네, 이 문제는 근데 꼭 이번에 새로운 문제는 아닙니다. 아까 교수님께서는 말씀하셨듯이요. 그 전에도 우리나라 이건 많이 들어가 있었고 사실 이게, 이게 예, 큰 이슈는 아닌데 어쨌든 지금 현재 그 미국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게 나왔다는 거는 이것도 하나의 협상 카드가 되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카드가 사실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1대1로 우리가 이게 사이즈를 맞춰간다는 거는 그거는 어렵죠. 당연히 우리나라 입장에서. 하지만 예. 지금 미국은 그 우리나라 하나만 상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나라들하고 같이 하는데 혹시 이렇게 나무를 뽑아 올릴 때 보면요, 이렇게 한 번에 뭉텅이로 들이려고 하면 이게 뿌리가 여러 개가 얽혀 있으면 이게 안 뽑히는데 하나 하나를 갖다가 자르고 나서 하면은 이게 금방 뽑힐 수가 있는 거거든요. 뭐 제가 물론 원예 전문가가 아니라 정확히는 아는데 네. 어쨌든 여러 개가 묶여 있는 걸 한꺼번에 드는 것보다는 중요한 걸 이렇게 잘라낸 다음에 가는 거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미국하고 협상을 한다 할 때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전 세계가 다 같이 얽혀 있는 상황이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나라도 뭐 미국한테 뭐 반도체라든지 아까 말한 조선이라든지 몇몇 가지 그 방위비도 우리가 분담을 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는 부담도 되지만 우리가 그거를 커밋을 한다는 거는 우리의 협상 카드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잘 믹스를 해서 미국하고 상대한다 그러면은 환율 얘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게 큰 이슈는 아니고 미국의 전체적인 그 이슈 중에서 아주 좀 작은 부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네요. 비록 우리 환율 관찰 대상국 지정이 됐지만 큰 이슈는 아닐 수 있다. 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이재명 대통령이 만날 때 미국이 과연 우리 지금 미중 갈등의 이런 미중 전쟁 와중에 도대체 한국은 어디에 쓸 건가?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잖아요. 우리 외교 방침을 정해야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실용 외교, 국익 위주의 실용 외교, 국익 위주라는 게 뭐 어느 정부나 내세우는 거였습니다만 여기서 얼마 전에 미 국방부 장관이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시아 국가들에게.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안미 경중은 위험하다. 상황이 어려울 때 굉장히 미국이 유동성이 좀 줄어든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했다. 어렵게 지금 제시를 문제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볼까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노선에 조금 도전이 될까요? 우리가 미국을 상대하려면 미국의 상황을 정확히 잘 알아야 되는데요. 예. 지금 그 국방부 장관의 발언은 사실상 트럼프 정부의 정책은 아닙니다. 정부 정책이 아니에요? 예, 정책은 아직 정책 단계까지는 올라가지 있지 않고요. 사실은 지금 백악관이나 미국 정부 내에서는 트럼프가
원활하게 컨트롤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싶을 정도로 다양한 목소리가 섞여 있습니다. 장관들이 이게 일단은 이제 국방부는 일단 당장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나면 적어도 국방부에는 그것이 앞으로 중국의 국방력이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한 큰 딜레마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소위 네오콘들과 연계되어서 동아시아에서의 위기 전략, 대만 문제를 부각시키고 중국 위협을 강조하고 하는 전략이 기본적으로 국방부에서는 필요하고요. 네. 반대로 베센터와 같은 이런 재무부 쪽들은 미국이 금융국가로서의 세계를 지배를 하는 것을 지속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오히려 동북아시아 지역이 훨씬 더 안정되는 것이 훨씬 더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한테 네. 국방부 축하 문제도 국무부가 좀 다르고 백악관이 좀 다르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아직 정책으로 하나 통일되어 있지 않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러네요. 따라서 정확히 알아야 되겠지만 네. 지레 겁을 먹어서 그 문제를 우리가 회피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장관들이, 특히 국방부 장관, 헤그세스 장관이 얘기한 거라든지 여러 가지 장관들이 약간의 결이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관련해서 백악관이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축하 논평을 했는데 이례적으로 논평을 하면서 축하하면서 중국의 간섭과 영향력 행사를 우려한다. 이런 표현을 또 덧붙였어요. 직접적으로 이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을까요? 근데 사실 제가 뭐 그 전에도 누누이 말씀을 이제 다른 데서도 여러 네. 번 얘기를 했는데 이제 미국이 트럼프 일기 때부터도 그랬지만 그리고 바이든 때도 이어졌고 지금도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차이나 배싱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중국을 공격하고 중국이 패권 도전하는 거를 누르려고 하는 거는 이미 오래전부터 사실은 그렇죠. 지속이 된 거고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고 설령 해리스 후보가 당선이 됐었어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중국과의 갈등은 상당히 수면 위로 떠올랐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협상을 하는 거를 보고서 미중 협상이 이렇게 되고 현재 어느 나라가 조금 더 수세고 어느 나라가 조금 더 잘 버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물론 의미는 있는데 이걸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말하자면 권투로 치면 이제 1라운드고요. 이제 4년이라고 하면은 4라운드 내내 미국의 지속적인 공격은 진행이 될 겁니다. 그게 이거는 이미 말로 하는 거나 눈치를 봐서가 아니라 아예 작년에 보면은 이제 이번에 뭐 미국의 관료로 들어간 사람 라이트하이저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그 포린 어페어 같은 데 기고한 내용을 보면은요. 중국에 대해서는 완전한 승리를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또 중국에서도 그 중국에서 그 정치학 교수님들 거기 포린 어페어에다가 그 발표한 기고문을 보면은 우리는 해리스가 되나 트럼프가 되나 별로 차이를 못 느낀다는 그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예. 어차피 미국의 정책적인 기존이 이렇게 가고 있다. 그러니까 특히 기술 패권 도전에 대해서 미국이 굉장히 중국을 견제를 한다. 그거는 우리는 각오하고 있다라는 식이었거든요. 근데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한테 이렇게 전화를 이재명 대통령하고 사실은 축하 전화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조금 이례적이긴 한데 그 부분이 좀 예, 궁금하다는 예. 거죠. 네. 그러니까 중국 견제에 동참하라는 메시지를 사실 던진 거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예.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제 대응을 할지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그러니까 미국 편을 따르고 중국을 이제 배제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제 둘 다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어떻게 잘 운영의 묘를 살리느냐 이게 이제 외교력이 될 거고요. 또 이런 부분을 잘 풀어나가야 되는데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인 것만큼은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나라도 이런 일을 처했을 때 그러니까 방어만 하는 입장보다도 그럼 우리는 미국한테 무엇을 제시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는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우리한테 가장 아쉬워하는 게 뭐일까 이거를 잘 찾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그걸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거를 이제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어떤 하나의 특정 이슈가 아니라 정말로 이것 다 국가 차원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어떤 거는 포기하고 어떤 거는 살리고 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지금 다 끌고 가려고 하다 보면은 전부 다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좀 외교력으로 극복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저희가 궁금했던 한국 언론이 궁금했던 거는 미중 갈등은 뭐 계속 전쟁은 계속될 수 있는데 트럼프 재임 기간 중에 하필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축하 메시지 안에 왜 중국의 간섭과 영향 행사를 우려한다는 말을 넣었을까? 듣는 한국으로서는 별로 그렇게 유쾌한 단어 같지는 않아요.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혹시 중국으로 기우는 외교를 견제하기 위한 건가 벌써부터? 그런 이제 생각을 갖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일단 그것도 국방부 장관 발언이고요. 그런 이것도? 점에서 아직 미국의 정책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예. 견제구인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용 외교라는 그 자체가 윤석열 정부의 가치 외교와는 달리 예. 미국에 일방적으로 편을 들지는 않겠다라는 뜻이 함의되어 있거든요. 실용 외교에는요. 예.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중국과 이득이 되면 중국과도 경제적 이득 관계에 따라서 같이 행동하겠다라는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미국의 일부 진영에서는 그것이 불쾌하거나 혹은 걱정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우리는 실용 외교를 표방했기 때문에 예. 그것을 미중 사이에서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라는 문제를 그런 발언까지 고려를 해서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네, 자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 서로 간에 어떤 얘기가 오고 갈지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우리 입장을 곤란하게 만드는 게 미국과 중국의 이런 갈등, 전쟁 양상입니다. 현재 시간으로 9일 되겠네요. 런던에서 자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전화 통화를 한 이후에 고위급 회담을 런던에서 하기로 했는데 지금 관세 휴전 중이지만 휴전의 내용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 서로 좀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이번 런던 협상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는 어떤 부분이 좀 집중적으로 논의될 건지 또 어떻게 보실까요? 아무래도 이번에 제일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게 히토류 문제였죠. 히토류. 예, 예. 중국에서 이제 휴전을 해놓고 나서 히토류 수출을 갖다가 이제 자꾸 아직도 여전히 제한하고 있다. 미국에서 이제 그런 문제를 제시했었는데요. 중국이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사실 가장 확실한 게 중국이 현재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카드는 역시 히토류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재는 중국이 가지고 있는 초크 포인트가 대표적인 게 히토류고 미국도 뭐 다양하게 공급망을 전환하려고 하지만 그게 단기적으로는 어렵거든요. 중장기적으로는 뭐 부분적으로 가능할 거고 또 아예 장기적으로는 대체제를 개발한다든지 뭐 이런 노력을 하겠죠, 미국에서도.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당장 중국 거를 쓰지 않게 되면은 그 비용 부담이라든지 성능에서 그런데 자동차의 배터리 같은 경우도 다른 재료를 쓰면은 쓸 수는 있습니다만 성능도 좀 떨어지고 소음도 심해지고 뭐 여러 가지 비용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안 쓰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그래서 중국이 가지고 있는 초크 포인트니까 중국은 이거를 계속 쥐고서 협상용 카드를 써야지 이거를 갖다 탁 풀어놓을 생각이 없는 거죠. 만약에 풀었다가 미국이 잽싸게 비축하면 미국이 시간을 벌면서 더 강하게 협상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상대방한테 그런 좋은 패를 줄 리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중국은 그걸 계속 강하게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고 미국은 거기에 대한 불만을 얘기를 하면서 중국 입장에서는 그럼 미국한테 확실하게 단순한 단기간의 유예가 아니라 정말 장기간으로 그러니까 확답을 달라는 거죠. 지금처럼 관세를 높이지 않고 그다음에 반도체 수출 제한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 갖다가 확실하게 해주면은 자기네들도 히토류를 풀겠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이거를 갖다가 섣불리 내놓으면 안 되는 카드인 거죠. 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통화한 이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뭐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재개하기로 했다. 이렇게 SNS는 올렸더라고요. 근데 아직 중국이 이걸 정확히 푸는 것 같지는 않아요. 뭔가 수출 승인을 좀 까다롭게 할 건가. 입장이 조금 서로 다른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예, 원래도 수출 금지는 아니었고요. 통제입니다. 그러니까 통제. 상황을 봐서 적절하게 풀어줬다, 당겼다 할 거라는 거고요. 예. 아직 한국은 전혀 통제를 하고 있지를 않고 우리는 일본은 통제에 들어간 것 같고요. 미국도 통제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것도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어서 이제 이번 회담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는 미국은 관세 전쟁을 벌였는데 예상하지도 못하게 중국이 히토류 전쟁을 벌였어요. 예. 그래서 그 제 첫 1합은 미국이 사실은 패한 상태입니다. 이 히토류 문제를 풀지 않으면 미국이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 경제에 엄청난 충격, 심지어 군수산업까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트럼프가 지금 계속 다시 재협상하자 해서 지금까지 재협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어쨌든 지금 재협상을 보면 미국에서 중요한 3개 부처 장관이 참석을 하고 중국에서도 가장 실세라고 불리어지는 허리펑 부총리가 참석을 부총리가 참가를 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뭔가 결론이 나올 수 있는 정도의 관세 협상은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이제 중국이 적어도 이 협상에 임하는 기본 전제에는 예.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첫 번째로는 최근에 미국이 반도체 제재 일부를 했고요. 반도체 이제 제재. 또 추가를 했습니다. 저번 협상 이후에 미국을 중국으로서는 그것 때문에 미국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협상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했고요. 또 하나는 유학생 제재를 했어요. 유학생 중국 비자. 예, 예. 비자를 더 이상 예. 받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회담을 합의하고 나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학생 비자는 앞으로 줄 수도 있다라고 했고. 또 밝히지 않은 전제 중에 하나는 대만 문제가 늘 있습니다. 대만 문제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우리나라 한미 관계에도 이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우리한테도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 대만을 계속 옥죄겠다고 하면 한미 관계도 경색될 수밖에 없어요. 중국이 대만을요? 중국이 대만을 계속 봉쇄하겠다고 한다면 아니요 반대로 미국이 대만을 계속 활용하겠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군사적인 긴장은 고조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우리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해칭을 할 수 있는 전략의 폭이 굉장히 좁아집니다. 네. 그런 점에 있어서 이번 회담이 우리로서는 좀 긍정적인 점은 어쨌든 대만 문제가 더 긴장을 고조화시키지 않겠다라는 암묵적 합의가 있으니까 이런 고위급 회담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저는 우리로서는 희소식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또 하나 희소식은 우리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이 회담이 있다는 것도 저는 희소식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관세가 일정 정도 정리가 되면 우리한테 미국이 할 수 있는 카드가 훨씬 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순수로 봐서는 굉장히 좋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네요. 다행이네요. 미중 정상회담을 미중 무역회담을 보고 나서 우리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캐나다에 가서 하기 때문에 조금 낫다. 마지막으로 짧게 조현성 박사님께 주고 싶은 게 지금 히토리그 중국이 우리 수출 통제 안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여전히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굉장히 높습니까? 뭐 의존도를 낮추는 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조금씩은 낮추기도 했고요. 예, 근데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부터 했어요. 이거를 지금 당장이 아니라요. 상당히 오래전부터 중국 의존도 한 나라한테 대한 특정 자원의 의존도가 너무 높으면 안 된다 그래서 굉장히 예컨대 리튬이라든지 뭐 흑연 같은 경우도 흑연은 뭐 인조 흑연도 개발을 많이 투자를 했고 성능이 약간 떨어지고 조금 더 비싸긴 하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리튬 같은 경우도 브라질이라든가 페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이제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중국산 히토리가 상당히 비중이 높긴 합니다. 근데 그 비축도 많이 해놓은 상태고 그래서 현재 지금 다른 나라는 뭐 자동차 라인 뭐 예컨 대표적으로 포드 익스플로러 라인 시카고 공장 거기가 뭐 생산 중단되고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우리나라만 이상하리만큼 좀 편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행입니다. 예, 아직까지는 다행인데 이게 근데 하지만 장기화되면은 이건 답이 없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아직은 조금 여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회담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외교 무대 대비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유교 광운대 동북아 문화산업학부 교수 조현승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